수고해주신 성미다 선생님께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나눔 공동체 포럼 대전 2014년 1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메인한 MC를 맡은 하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북포럼에서는요, 지식나눔 공동체로서 책을 쓴 저자님을 모시고 또 그 책의 주제에 맞는 전문 패널을 모시고 방청객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이렇게 목요일 7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 자료가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조선 후기에 이등모 선생님이 쓰신 간서치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간서치전은 새롭게 2005년에 새롭게 안소영 선생님이 쓰신 책만 보는 바보이고요. 세 번째 영화 포스터는 그 차태현이 주연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1호로 사용한 포스터인데요. 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시작으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등무 스님께서 조선 후기에 그 책만 읽으셨대요. 책만 읽으시고 그때 그 홍재용, 박지원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10여 분의 친구들과 함께 지금의 파고다 공원인 백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독서 토론을 하고 중국에서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과 함께 통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셨답니다. 그게 영정조의 르네상스를 이끌고 실학 사상을 꽃피우는 아주 중요한 발화 시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 대전 북포럼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대전 시민대학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시점이 희망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 원동력의 작은 발화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수가 나와 있는 박수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자님과 저를 도와서 함께 진행해 드릴 패널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성명수 교수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굉장히 밝죠? 해와 달을 이름에 다 가졌습니다. 선명숙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1년 뒤에 저자로 초대받은 연규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80년도에 미스코리아 나갈 뻔한 사람. 나가려고만 하다가 마음만 가지고 강성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PD님부터 그리고 저자님 모두 재능 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패널님들도 재능 기부하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재능 기부만 하신 게 아니고 간식도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조촐하게나마 기품 있는 간식을 준비하셨는데 마치고 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이 대전시민대학에서 와서 하는 첫 번째 시간이고 또 새해 들어 처음 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10주년 기념일이에요. 10회 기념. 그래서 오늘 다 마치고 떡 나눔식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한분도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잡스인지 스마트폰인지 이건 잘 모르겠으나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하는 게 참 많이 시간들을 많이 뺏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스마트폰 내려보시고 주변 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정겨운 대화를 하시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신 저자님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저자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기본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태초 먹거리라는 책을 짓게 됐고요. 현재 충남대학교 화학과에 이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또 오신 분들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만족하고 또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더욱 반갑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자님께서는요, 태초 먹거리 학교를 설립하시고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또 한국분석기술연구소 소장님 계시고, 또 우리나라 특급 강사들이 다 거치는 아침마다 강연 100도시 그리고 한거말 또 여러 군데에 이 강의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이제 북포럼 대전을 마지막으로 금방 도착하셨습니다. 한영의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릴게요. 이 책을 안 읽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10여 분 동안 이 책에 대해서 저자님 직접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잘 들으시면 오늘 마치는 데까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님 강연이 한 10분 동안 있고요. 그 후에는 패널님들과 함께 질의 응답이 있고, 마지막으로 방청객의 질의 응답이 있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기념 촬영도 있고요. 저자 사인회도 있고 저처럼 간식으로 뒤풀이가 있겠습니다. 저자님 강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이 분석화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분석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충남대학교 부임했을 때는 주로 첨단 신소재 뭐 이런 쪽을 분석하다가 환경시료를 분석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시료는 전부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시료를 현재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작년에는 농산물 약 15,000종, 그 전에는 수산물 약 15,000종, 이제 올해는 축산물 15,000종, 내년에는 또 이제 공산품. 그리고 현재 농민들이 이제 친환경 유기농 채소 농사짓거나 농산물을 짓고 난 다음에 유통을 하고 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제가 분석하는 분석실을 갖고 와서 분석을 해서 이제 합격 성적서가 나가야지만 비로소 유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친환경 농산물 내지는 가공품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또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모든 개인병원 약 1000여 군데 되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임상시료를 저한테 보내줍니다. 주로 모발 시료라든지 머리카락 시료를 보내주게 되면은 인체에 있으면 안 될 미해 물질들, 뭐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별히 병원에 가면은 증상은 없는데 아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뭐 피부과 이런 쪽에 있는데 1년에 거의 한 2만 명 정도의 환자들 임상시료를 검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과 먹거리와 질환과 엄청난 많은 이제 그 종합적인 그 결과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은 주로 전문 학술학회 이제 발표를 주로 했었는데, 저희 가정에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아픔을 겪으면서 저희 가정에서도 똑같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저희들이 그 아픔을 겪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엄청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요. 또 현재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 특히 암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건강에 좀 이렇게 허약해진 분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초먹거리 학교를 시작한 지가 지금 3년 반, 2010년 10월 달에 좀 시작을 해서 현재 약 3년 반 정도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넷째 주 토요일 한 달에 2번을 현재 진행을 합니다. 한 번에 할 때 약 60명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요.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암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암 환우분들이란 절반, 그다음에 건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족 단위로 특히 어머니가 아이들 손을 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현재는 신청하시면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몇 개월 기다리셔야 될 정도로. 더군다나 이제 제가 태초먹거리 학교를 그 무료로 현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소를 구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장소를 좀 대형 강의식으로 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또 임대료가 비싸기도 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또 부담을 하기는 좀 부담이 있고 해서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하루에 강의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적는데 다 못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했던 내용을 그냥 쭉 다 이제 글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작가의 손이 아니라 거의 무식한 말이에요. 이과 사람이 적은 아주 서툰 좀 그리고 거친 그 글귀지만 그 속에 좀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통 건강하게 되면 뭐 꼴이 하나만이 문제로 생각하는데 뭐 꼴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뭐 꼴은 문제가 되지만서도 24시간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생활 습관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환경 이 세 가지가 결국 사람을 강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약해진 사람이 원래 기본이 약해졌기 때문에 기본을 원래대로 회복하게 되면은 이제 그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책을 지금 출판해서 그대로 그냥 강의 내용을 그대로 쭉 전달을 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4시간, 6시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책의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책을 좀 듣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실제로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 책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교육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는 심화 교육이라든지 또는 리더 양성 저 혼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지금 이제 이 대수목대학에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은 저 혼자만이 하는 내용이 아니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나 또는 우리나라에 계신 모든 분들이나 다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각각 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리더 양성 교육을 또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감사하게도 작년 10월 달에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약 50명이 이제 지원을 하셔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리더 양성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50개의 어린이집에 약 4,000명의 어린이들이 이제 와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지금 진행하면서 어릴 때부터 5살, 6살, 7살 때부터 뭔가 올바른 목표리, 올바른 습관, 올바른 정신을 좀 심어주자 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또 이렇게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런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또 여러분들 속해 있는 직장, 단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건강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패널과 함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종이책을 읽으시는 분을 만나니까 참 쉽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교수님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서 다녔는데 이 종이책을 만나는 사람들하고 접촉한다는 게 저한테는 참 즐거웠어요. 그래서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가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이 가까이 있는 계룡문고에서 책을 읽고 계시는 분한테 이걸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 방청객이 와 계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저를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저더러 이계호 교수님 사모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거에 사모님이 저처럼 이렇게 이쁘고 젊고 매력적인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해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불치유병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사실 이 100세 시대에 유병장수할 것이냐 무병장수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먹거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래도록 아프지 않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안전한 먹거리는 어떤 것인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하신 대로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남녀 80세 이상 산 장수시대에 분명합니다. 안타깝게도 80세까지 살 때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결국 장수시대라는 것은 무병장수시대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장수시대인데 지금 유병장수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암협회에 의하면 암 발병 원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암 발병 원인 중에 첫 번째가 30에서 35%. 지금 현재 암을 앓고 있는 사람 중에서 30 내지 35%의 사람들이 가장 암에 걸리는 발병 원인 첫 번째가 음식입니다. 음식이 암에 걸리는 원인은 35%라는 얘기죠.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는 80세까지 살 때 성인 3명당 1명이 암에 걸린 나라고요. 1999년도에 공식적으로 1년에 신규 암 환자 발생 숫자가 1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0만 명이 넘어섰고요. 특히 20대와 30대 초반 암 환자 숫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저희들 암 환자 통계를 보게 되면 현재 45명당 1명이 암인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겠지만서도 암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있고 의사 선생님도 많이 있고 병원도 계속 커지는데 참 안타깝게도 암 환자 숫자는 같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삶에서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하고 두 번째는 먹거리에 대한 습관. 그나저나 이제 그 식사 습관 자체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은 입, 위, 장 세 가지가 역할을 분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좀 귀찮다, 바쁘다 핑계로 입이 해야 되는 역할을 전부 하지 않고 위는 포만감을 느끼는 데까지만 만족을 합니다. 입을 즐겁게 하고 위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까지는 식사를 하고 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먹었던 음식이 소화돼서 영양분이 흡수되느냐까지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현재는 입과 위를 만족하는 식사를 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음식의 종류나 양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음식의 질은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는 음식 하게 되면 이제는 양보다는 질과 양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그 음식이 되어야지만 안전한 먹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자님께서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120세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12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자연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공감을 하고 저렇게 따라서 하면은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 현대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인의 삶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오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수명이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반드시 의학의 발달만으로 보기에는 다른 그런 여러 요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식생활 방식이 저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인의 삶과 다른 현대인들의 방식도 어느 한편으로는 수명 연장이라든지 그런데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모순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제가 좀 전에 답을 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균 수명이 늘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먹는 먹거리의 양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고 균형 있는 영양식 종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의학의 발달 때문에 초기에 이제 그 검진이라든지 의료기술의 발달 두 가지가 이제 합쳐졌는데 문제는 수명을 늘면서 삶의 질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자연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보통 이제 건강을 잃으시는 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자연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교수님 저는 대전에 집이 있는데 그럼 팔고 우리 강원도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아파트에 살든 주택에 살든지 간에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몸을 분석해 보면요. 단단한 뼈의 성분은 토양 성분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액체의 성분은 물의 성분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어디로 돌아가죠? 다시 흙으로 돌아가듯이 인간도 한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 법칙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부잣집 아이들이 사오는 도시락의 특징이 보면요. 도시락 뚜껑을 들면은 하얀 쌀밥이 있죠. 그 중앙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계란 프라이. 요즘 애들은 말이죠. 이 계란 프라이가 그 부잣집 아이들이 사오는 도시락에 있는지를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소풍 갈 때 왜 엄마가 계란을 삶아가지고 깨소금하고 이제 넣어가지고 신문지 해가지고 이렇게 약봉지 사듯이 해가지고 비닐봉지 담아서 선생님 갖다 드리라 이런 그 설레는 마음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 계란에다가 흰 계란 프라이가 하나 있고 그 미국 무대에서 흘러나온 듯한 햄 소시지가 하나씩 꾹꾹 박혀있는 이 도시락이 진짜 이 부잣집 아이들 사는 도시락이었는데 요즘 같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은 저 집에 엄마가 혹시 계모가 아닐까 이렇게 식습관이 바뀌었는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식습관이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쁘고 힘들고 뭐 이렇게 할 때 미숫가루나 선식이나 생식을 그냥 한 잔 타서 설탕 나쁘다 얘기하니까 꿀이나 한 잔 타가지고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이 습관은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먹는 방법은 자연에 굉장히 거슬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먹는 그 미숫가루 선식 생식 몸을 굉장히 나쁘게 만듭니다. 왜냐면은 미숫가루 선식 생식의 주성분이 탄수화물, 녹말입니다. 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려면, 소화가 되려면 반드시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아밀라제는 소화 요소는 위에서 나오지 않고요. 침에서만 나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 몸에서 말이죠. 위에서 우리가 먹었던 곡식을 소화시키는 소화제가 나오면 바쁠 때는 술집을 넣으면 지가 알아서 소화시키면 얼마나 우리가 참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나오지 않고 반드시 입에 있는 침 속에만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제는 소화효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씹으라. 씹을 때는 침이 나온다. 씹으라라고 얘기하기는 좀 또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 일을 말이죠. 무려 32개나 줬어요. 그 중에 32개 중에서 어금니가 무려 20개나 줬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지금 생활은 어금니가 20개 있는 생활을 현재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바쁘다, 귀찮다. 자, 어금니가 20개가 있으면 어금니가 20개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인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금니가 20개 있는데 어금니 20개 있는 정도를 충분히 메트로 역할을 하지 않고 내가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내 몸속에 들어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위만 배만 불렀지 그 음식은 저절로 내 몸속에 들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밥이 그냥 미숫가루 그냥 선식이 그냥 넘어가서 장수에 들어가서 짬밥 형태로 그냥 있거든요. 짬밥도 거품 열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지독하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방귀 냄새가 지독합니다. 방귀 냄새 독하십니다. 왜 방귀 냄새를 독하게 만들어서 됐습니까? 얘야 너 지금 뭐 좀 썩고 있다. 뭔가 알려주려고. 내 몸이 내 몸한테 지금 뭔가 심각하게 안에서 문제가 있는데 자꾸 알려주려고 방귀 냄새를 자꾸 독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방귀가 독한 방귀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 안에 가다가 한 바퀴 터뜨려놓고서 다른 사람 막 창문 열어가지고 코 내고 하는 막 즐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집에 가서 심각하게 물 붓고 반성을 해. 자기 먹었던 음식이 좀 속에서 썩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씹어라. 씹는 것이 자연적인 우리 몸은 말이죠. 진짜 자연적으로 순종해야지만 이 몸의 기능이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생활 습관 때문에 자연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이 더 많다는 거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방에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음식은 보게 됩니다. 한두 달 전인가요? 종편방송에서 현미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현미 먹고 위암이 걸렸다고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전국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현미를 먹어야 되는데 말해야 된다. 근데 현미는 분명히 모든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전체식인데 문제는 현미의 식이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씹지 않고 맵쌀 먹듯이 그냥 먹었던 그 사람은 분명히 속에 들어가서 탈이 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서도 이 무병장수 시대가 된 우리가 장수 시대에서 분명히 그동안 혜택이 있는데 먹거리를 먹는 습관, 먹거리 먹는 태도라든지 먹거리를 요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먹거리 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병장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을 양하고 균형을 맞추면은 진짜 무병장수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방귀를 끼는 분이 냄새가 안 난다면 건강이 괜찮다는 이제 방귀를 끼는 분 중에서 이제 고기를 먹었던 사람은 냄새가 좀 독합니다. 근데 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음식이 썩으면서 나는 냄새는 고기를 먹었을 때 나는 냄새보다 더 지독한 냄새고요. 보통 시골에 저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밥 먹어보면요 소리는 붕 나면서 아주 구수한 마음. 그게 자연인의 방구 냄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자님께서도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태초 먹거리 학교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남편이 한 6, 7년 전에 암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위암 수술을. 지금은 괜찮긴 하지만 항상 이제 그로 인해서 먹는 것 때문에 저하고 트러블이 계속 있어요. 남편이 복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저는 주말부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거 외식을 안 하고 보통 이렇게 싸가지고 가서 먹으려고만 하다 보니 자꾸 너무 음식에 대한 절제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안 쪄요. 저는 사실 굉장히 살이 찌고 체격이 좋은 남자를 원하는데 자꾸 갈수록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먹는 게 정말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먹는 걸로 인해서 암 환자가 35%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먹는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또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먹자 하는 제 주의고 남편은 내가 가려서 먹겠다. 그래서 다 도시락을 싸서 생식만 하려고 하고 야채 위주로 먹다 보니까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시행착오가 뭔지 아니면 누가 옳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암하는 분들을 대해서는 그 시행착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암하는 분과 병원에 가서 표준치료, 수술, 항암, 방사선을 마치고 나면은 본인이 끝이다, 다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하게 된다면 그 암에 걸리게 된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제거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 과거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서 원인이 그냥 계속 있다면 언젠가는 다시 재발이 된다는 거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간에 그게 시행착오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암하는 분들이 병원에 표준치료를 지긋지긋한 표준치료를 마치는 순간에 다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시행착오고요. 두 번째 시행착오는 표준치료 항암 방사선을 거칠 때는 그 암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고 정상세포가 더 많이 죽습니다. 즉 자기가 갖고 있는 면역세포가 더 약해지는데 문제는 그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기간에 회복기가 없이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이제는 재발이 아니라 거의 전이 상태입니다. 다른 장기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손을 못 쓸 정도. 그래서 반드시 병원의 표준치료 기간에 한 배나 두 배 이상 되는 회복기를 거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음식을 제가 이제 태초 먹거리라는 강의를 이렇게 하면요 제일 많이 궁금하시는 분이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째, 교수님은 뭘 드세요? 뭘 잡수고 드세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태초 먹거리 강의를 듣고 나면 음식에 대해서 너무 까다로워지겠다. 너무 까다로워지겠다. 그 두 가지 대답을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태초 먹거리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태초 먹거리 강의를 잘못 들으실 거예요. 저는 음식을 아무거나 드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거나 드십시오. 그럼 뭐 이상하지 않느냐? 왜 아무거나 먹으라고 그러냐? 우리 몸에는
나쁜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자정작용이 우리 몸에는 완벽한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온다.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음식을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절제. 그게 중요하고요. 너무 까다롭게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람 몸에는 분명히 체질이 있거든요. 체질이 뭐 이제 음양 이런 체질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체질을 따지시는 분들은 내가 예를 들면 소모면이다 하게 되면 내한 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항상 혼자서 얘기하죠.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 적어놓고 다니거든요. 보고서를 펴는데 누구 집에 가서 이제 놀러 갔는데 비빔밥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 비빔밥 위에 보니까 오이가 짭짭하게 이렇게 썰어가지고 오이치가 썰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깨서 보니까 오이는 냉한 거니까 소금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고추장을 넣어서 맛있게만 비벼 먹는데 이분은 이제 눈치 보면서 탁자 밑에다가 이제 깔고서는 젓가락으로 한두 개 빼내기 시작합니다. 거의 다 못 빼내죠. 미안해서. 그러면 반 정도 빼내다가 숟가락으로 오이를 한쪽으로 이렇게 밀치고 고추장 하나 쓰면 비비는데 그게 오이 한두 올이 들어올 수 있죠. 그 참기름에 그 밥에다가 비빔밥 되는 거 한 숟가락을 넣어서 한참 씹는데 오이 한 줄 들어온 걸 딱 씹는 순간에 그걸 금방 아세요. 아, 나 오이 씹었다. 나 소민인데 내가 한번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걸 삼키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말이죠.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때는 무조건 어떻게 맛있게 식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남편분은 한번 제가 해주목하고 한번 모셔야 될 것 같고요. 암 환우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요. 물론 고기를 고기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꼭 고기를 안 먹어도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고기를 먹어야만 되는데 이건 아닌데 고기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이지 고기가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소스는 생선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있는 식사를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너무 까다로우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생식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집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생식에 대해서도. 생식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채소를 날것으로 먹는 게 좋으냐 익혀서 먹는 게 좋으냐 얘기하는데 그건 단순히 차이가 소화력의 차이예요. 열을 가하게 되면 채소나 모든 곡식 새콤하게 터지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흡수가 좀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데쳐서 먹거나 삶아서 먹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요. 대신 이제 날것으로 먹게 되면은 날것을 소화시키는데 여분의 에너지가 40%더 필요해요.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히려 날것으로 먹으면 오히려 몸에 더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니까. 그래서 너무 까다로운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절제하지 않는 우리의 습관, 그게 오히려 자기를 더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우리 땅을 보면 태초 먹거리가 되려면 그 땅에서 어떤 땅에서 나왔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자양분만 우리가 빼먹고 비료와 농약을 준 땅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암에 걸려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땅에서 나온 먹거리를 먹었을 때와 그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자란 먹거리를 먹었을 때의 차이점은 어떤지 제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람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게 되는 토양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보자면은 인간의 건강을 회복하려면 땅이 원래대로 돌아가줘야 돼요. 제가 이제 왜 태초 먹거리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100년 전에 저희들 할아버지가 드셨을 때 할아버지가 드시던 사과 한 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성분하고 지금 우리가 먹는 사과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드셨던 사과 한 개 속에는 철분을 지금 내가 흡수하려면 저희들은 이제 사과를 40개를 먹어야 됩니다. 땅을 바탕으로 보이는 모든 농산물들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성이 계속 감소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토양이 변하는 거죠. 아까 제가 우리 몸이 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어떻게 아침에도 흙 한 그릇 먹고 점심 때도 흙 반죽 먹고 그 흙만 먹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흙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모아서 올려서 잎이나 열매나 줄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토양 성분을 먹기 좋게 거기다가 향까지 집어넣고 해서 하는 역할이 식물이거든요. 근데 식물이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이 지금 변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자연은 계속 순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싹고 동물의 또 분변이나 대변이 들어가서 유기질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순환을 영양성들이 순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끊기는 순간에 다수와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수와 증산 이쪽에 있는 농업의 그 목적이 맞춰져 있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왜?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거기에 뿌리는 비료가 NPK, 요소인, 카리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주로 많이 열리고 보기 좋고 돈을 버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땅에다가 NPK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걔네들끼리 안에서 서로 화학적 작용을 인해서 토양 안에는 영양성분이 뿌리를 통해서 많이 못 올라와요. 그래서 아까 그 옛날에 비해서 지금 영양성분이 작다는 이유가 토양에서 지금 과하게 뿌린 NPK 화학 비료 때문에 그 속에는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우리한테 꼭 필요한 영양성분, 미네랄들이 못 올라오는 거죠. 두 번째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사과나무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든 교수님들과 농업연구가들과 사과 농사 짓는 모든 농민들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사과 품종 개량을 하면서 오로지 당도 위주의 품종 개량만 해오고 있습니다. 몇 브릭스나 잘 팔린다는 거죠. 홍옥이라는 사과 맛을 아십니까? 아시죠? 새콤. 벌써 혀끝에 지금 침이 금방 본 것 같은데 홍옥 맛을 아시는 분들은 새콤하다는 얘기는 그게 말리기시죠. 사과산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 사과산이 풍부한 조그마한 홍옥 하나가 현재 우리가 먹는 부사 5개하고 영양성분이 맞먹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옥나무 묘목은 전부 다 피내버리고 전부 단맛 만나는 부사나 홍모 사과를 전부 묘목을 다 바뀌어요. 지금 홍옥은 구할 수가 없죠. 10월 5월쯤 가야지만 겨우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음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저 복숭아 농사 짓는 데 가보시면은 복숭아 농사 지을 때 복숭아에다 봉지를 씌우죠. 왜 봉지를 씌우겠습니까? 새들이 쪼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농약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색깔이 예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봉지를 빗기고 그냥 태양빛에 복숭아가 쪼이게 되면은 복숭아한테 김이 죽은 개가 생깁니다. 검은 점박이가 생겨요. 그게 싫다는 거죠. 더군다나 강렬한 태양빛을 받게 되면 복숭아가 원래 이 동화장류, 탄소 동화장류 많이 쌓인 영양성들이 너무 많아서 껍질이 벌어진 열과 현상, 못난이 복숭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김이 죽은 개가 박혀있고 못난이 복숭아 싫다 이거죠. 예, 그 복숭아만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은 김이 죽은 개가 박혀있고 열과 현상이 있는 못난 복숭아 한 개 먹을 때, 자연적으로 자라는 복숭아 한 개를 먹을 때 친환경 유기농으로 봉지를 잘 엎어서 씌운 예쁜 복숭아 10개하고 영양성분이 먹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렇답니다. 그게 바로 자연적으로 자란 모든 농산물과 인위적으로 보기 좋게 경제성 있게 자란 모든 먹거리하고는 천지차이가 소위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은 옛날보다 좋아졌을지 모르는데 옛날보다는 복숭아를 많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0개 먹어야 옛날에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개 먹었을 때하고 지금 맞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질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자란 모든 농산물, 토양수에 자란 그 농산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라색, 포기가 참 보기 싫습니다. 편없이 보기 싫습니다. 상품성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시골 곳곳에 이렇게 진짜 자연적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농민들이 구석구석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수확하고 난 다음에 팔리질 않습니다. 왜? 전부 모양새가 이상해서. 근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질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기 좋은 것만 하죠. 지금 우리는 이제 그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 먹으면서도 그것이 어디에서 재배되는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농사를 좀 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의문나던 점이 그 땅에 오래 농사 지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흙이 건강한 흙인지 아닌지 그게 좀 의문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흙이 건강한지 아닌지 또 흙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작물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채소나 과일만 보고는 그것이 건강한 흙에서 자란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로는. 근데 혹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는 그런 것에 대한 인증제도 같은 것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저도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 옥천에서 원래 태초목걸이학교가 옥천에서 시작했고요. 거기서 저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제 농사 짓는 부분 중에서 크게 구분을 나누자면 일단 관행농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농약 붙이고 화학비료를 주는 일반적인 농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유기농이죠. 화학비료도 주지 않고 농약 붙이지 않는. 그러면 이 현재 유기농이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럼 유기농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유기농이 왜 좋다고 생각하세요? 비디오나 영상을 아주 좋습니다. 혹시 유기농 좋다고 생각하세요? 유기농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번 매스컴에서 안 좋다. 뭐 해충, 병해충이 직접 옷 속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비료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람들이 이제 유기농 하게 되면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유기농은 이제 관행농에서 진짜 자연적으로 키우는 농업을 자연농업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농업을 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아주 완전하지 않는 방법인데 유기농이. 예를 들면 이제 유기농으로 키우는 것하고 자연농으로 키우는 것하고 보는 모양하고 그 질이 어떠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기농을 보통 사 먹게 되면은 이제 주로 그 쌈체류를 키우는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데 가보게 되면 요즘은 밤에도 불을 켜놓거든요. 밤에 불을 켜놓는 이유는 밤에도 일조량을 줄여서 빨리 자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 쌈체류 잎채수는 잎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히겠죠. 그게 식물의 자연적인 성장축인데 잎을 계속 생산해서 파시는 농민들은 꽃이 피길 원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얘네들의 바이오 리듬을 깰까 해서 밤에 걔네들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시골 논두렁에도 보면 절대로 가동이 없거든요. 시골 논두렁에 만약 가동이 있으면 절대로 벼가 이물지 않습니다. 식물도 반드시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친환경 유기농으로 비료를 주지 않고 화학비료를 주지 않고 농약을 주지 않는데 24시간 밤에 불을 켜놔가지고 키우게 되면 걔네들은 팔릴 때는 친환경 유기농을 팔리는데 걔네들은 말이죠. 자기가 태어나서 평생을 참 한숨도 못 자고 밤새면 아이들이 있거든요. 친환경 유기농인데 그럼 혹시 우리 패널분들 한 일주일 동안 잠 못 주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죠. 걔들은 말이죠. 친환경 유기농으로 올라오는 식탁에 올라오는 걔들이 평생을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밤에 계속 눈을 떠 있는 그 채소들은 친환경 유기농이라 하더라도 저희들 분석을 해보면 참 질이 나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자연농인 부분들의 그런 농산물들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의외로 병충해 강합니다. 실제로 토양이 원래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영양성분이 균형 있게 자라면서 그런 오히려 비료를 뿌리지 않더라도 오히려 병원 그 미생물하고 싸워서 이기는 종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자꾸 걔들 너무 친구들 너무 과보를 해가지고
벌레 들면은 그저 농약 쳐가지고 벌레 잡아주고 너무 과보를 하는 바람에 얘를 식물들도 말이야 굉장히 생명력이 약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이 키우는 방법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가장 자연적으로 농사를 짓자에서 하는 모임이 자연농업이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농업으로 생산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비료 걱정하지 않고요. 그분들은 벌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이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왜? 그 땅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황폐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땅을 거기까지 끌고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거기 자기가 어떤 농산물을 직접 뭐 배추가 되었든 뭐 상추가 되었든 고추가 되었든 간에 키워보시면 땅이 어떤지 망합니다.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서는 양보다는 질이 우수한 자연농업적으로 생산한 농산물들을 계속 사먹기 시작하게 되면 의외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보기 좋은 값싼 걸 따지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아까 저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과 하나의 영양분을 섭취하려면 40개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비타민 C, 시금치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C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시금치 30포기를 먹어야, 동시에 먹어야 그만큼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있죠. 시금치 30단, 사과 40개를 한 알로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희 식탁에도 수두룩 하거든요. 밥 한 숟가락 먹느니 건강기능식품 한 숟가락 먹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그런 기능성 식품을 섭취를 했습니다. 과연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네, 건강기능성 식품에는 모든 종류의 비타민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어로 그걸 뭐라 그러냐? 서플리먼트, 보조제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내가 먹는 그 한 알의 종합 비타민이 내가 먹는 상추 하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상추 하나 속에서는 저희 같은 분석학자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영양성분의 종류가 10만 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아무리 작은 식물 하나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들 비타민 하나 사가지고 뒤에 라벨을 보십시오. 몇 가지 원소가 들어있는지 많아봐야 40개, 50개 되는 즉 주요 원소. 우리가 눈에 띄는 주요 원소가 많이 들어있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주요 원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종류의 영양성분이 많이 있는 것은 많이 있는 것대로 작게 있는 건 작게 있는 것대로 골고루 전부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절대로 사람이 비타민을 상업적으로 만들어서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건 언제 먹어야 되냐? 필요할 때만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거 먹고서 대치를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항상 언제 먹는다고요? 필요할 때 보충을 비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복숭아 얘기를 했는데 복숭아 이제 봉지시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복숭아가 누구한테 배운지 아세요?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왜요? 아침에 나오실 때 벌써 얼굴에 선블락 바르셨잖아요. 힘이 좋을 때 시키는 거죠. 선블락을 바랐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얼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품이 모두 선블락이 가득하진 않았어요. 선블락을 들고 다녔어요. 따로 발랐다고. 근데 지금은 기본이 돼버렸죠. 그죠? 근데 또 산책 나가실 때 어떻게 나갑니까? 일단 마스크 끼죠. 안경 쓰죠. 모자 책 넓은 거 쓰죠. 그죠? 혹시 목덜미 드러날까 싶어 스카프를 매시죠. 반팔 반바지 입고 난 다음에 혹시 팔, 다리에도 힘이 주는 게 싫다요. 그리고 선블락을 바릅니다. 그리고 팔에다 뭐 낍니까? 토시기입니다. 양손에 뭐 끼죠? 장갑 끼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시는데 자연인이라는 것은 하루에 분명히 15분에서 30분간 햇볕을 쬐어야지만 자연인이고 자연의 법칙에 순종한 사람이거든요. 자, 내가 힘이 죽는 게 싫다 해서 완전 무장해서 하루에 필요한 양의 햇빛을 보지 않게 되면 뭐가 부족해집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자, 비타민 D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가장 심각하게 오는 질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첫째는 골다공증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성들이 가장 우려하는 유방암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유방암 환자가 계속 급증을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대와 30대 초반에 유방암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하얀색 피부를 가지고 힘이 충격이 없는 사람을 미인의 기준으로 지금 삼았기 때문에 모든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비타민 B 부족입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은 비타민 D를 사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서플리먼트. 필요할 때 내가 오늘은 바빠서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집안에 있었었다. 그게 2일이고 3일이고 있다. 또 겨울에 물이 계속 와가지고 3일이고 4일이고 수 있었다. 그럴 때는 이제 비타민 D가 필요한데 그것도 말이죠. 자연이 걱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방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데에서 각 음식 속에다가 비타민 D를 또 홀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럴 때 부족할 때는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먹고 그나마 그것도 못 먹은 거예요. 비타민 D 기능성 식품을 먹는다. 소위 그건 항상 뭐가 돼야 된다고요? 보조제 역할을 쓰지는데 지금은 항상 보조제가 주요한 그걸 잡고 대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항상 보조제가 필요할 저는 한 20년 전부터 그 자연으로 차려진 음식을 식탁에 차리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부님들과 함께 요리를 강습을 제가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식품 첨가물이었거든요. 저는 그 교수님처럼 분석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 분석해 놓은 거 가지고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좋은 음식 만들어주는 게 말보다 수백 배 더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말자는 걸로 했는데요. 분석학자가 보신 식품 첨가물의 폐해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식품 첨가물은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유통기간을 늘리는 보존제, 그 다음에 혀끝을 자극하는 감미제, 눈을 자극하는 색소, 저의 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 다거든요. 근데 물론 이 식품 첨가물을 현재 동물 실험을 거쳐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또 적정량, 섭취량을 따져서 이제 안전하다고 지금 이제 나오지만서도 그건 동물 실험 결과예요. 인체를 대상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식품 첨가물에 대한 그 안전성에 대한 실험을 하지 않았고요. 더 큰 이제 문제는 항상 그 동물 실험도 단일 식품 첨가물을 가지고만 실험을 했어요. 식품 첨가물 여러 개 섞였을 때 복합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까지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 첨가물은 비록 그 식품 첨가물이 현재 과학적인 결과에 동물 실험에서 안전하다고 평가되어 있지만서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하려면 그 식품 첨가물이 가장 적게 들어간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 식품 첨가물들은 말이죠. 소비자가 자꾸 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샐러드 좋아하시죠? 요즘 좋아하시죠? 결혼식장에 가게 되면 뷔페식이 나옵니다. 그럼 식후에 그 과일 사과 깎은 게 나오는데요. 사과 깎은 지 10분 지나면 사과 색깔이 어떻게 변할까요? 갈색으로 변합니다. 샐러드에 양상추를 쭉 찢은 면이 금방 어떻게 됩니까? 갈색이 있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샐러드에 양상추에 쭉 찢은 면에 갈색 줄이 보여요. 사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식당에 그 다음에 안 갑니다. 손님을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나요? 따라서 그 식당 주인은 말이죠. 그 예식장인 그분은 사과를 수천 명 하객의 사과를 언제 깎았을까요? 깎은 시기에 관계없이 만들었던 시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먹을 때는 항상 하얗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황산나트륨이라는 황이라는 첨가물을 뿌립니다. 이 식품 첨가물을 뿌려요. 왜? 저는 말이죠. 샐러드를 먹으러 갔는데 오히려 갈변이 있으면 제가 오히려 기뻐요. 아, 여기는 식품 첨가물을 안 뿌렸구나. 기쁜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색줄이 있는 샐러드 집에 있는 집을 그 다음 두 번째 집에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식이 좀 이제 뭔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면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데 아직까지는 식품 첨가물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너무 강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이 아직 기존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즐겨 먹는 햄 소세지가 있어요. 햄 소세지는 고기를 원래 삶아서 먹는 방법인데 고기를 삶게 되면 고기는 흰색입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왜 고기가 이거 허옇지? 이 말 한마디에
고기에 붉은 색깔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색소 2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색소를 아주 강하게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그 물질이 들어가는데 그 물질은 맛도 없습니다. 아무런 맛도 없는데 오로지 햄 소시지의 구수는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들어갔는데 그 아질산 나트륨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바로 발암물질로 바뀝니다. 즉각. 그리고서는 이제 동물 실험을 해서 비록 발암물질을 하지만서도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이 정도 양을 평생 먹으면 괜찮다 해서 식품호영 첨가 기준을 정하고서는 안전하다. 근데 저는 암 환우군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그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아무리 허용 기준에 맞다 손치더라도 그죠. 만약에 지금부터 햄소시를 만약에 허용이 된 걸 사먹는다면은 순간으로 없어지겠죠. 그냥 아직까지 사람이 그 부분을 산다 이거죠. 이제는 소비자가 생산자를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거든요. 해충 먹거리 학교에서는 그러면 원래의 자연적인 먹거리가 뭔지 아느냐? 저도 다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난 100년 동안에 돈을 벌기 위해서 대량 생산하면서 중요성을 따져서 먹거리가 어떻게 변질되었고 특히 그 중에서 자연의 법칙을 어긴 음식이 뭔지 저는 안다는 거죠. 그걸 제가 그냥 한 개 한 개씩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그 하나씩 좀 빼가보자. 하나하나 빼가보다 보면 점점 원래 자연의 먹거리가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해충 먹거리가 아직 지금 현재는 아직 완전한 건 아니지만서도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는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데 해충 먹거리 학교는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식품 첨가물은 가급적이면 식품 첨가물은 앞으로 음식을 사실 때 뒤에 라벨을 보시고 식품 첨가물의 가지수가 작은 것, 그다음 식품 첨가물을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름 모르는 거, 이게 뭔지 모르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치즈, 피자 맛 치즈 피자 맛 시즈닝 뭔지 아세요? 몰라요 저도요. 피자 맛 시즈닝이 뭔지 몰라요. 그런 게 적혀 있으면 가급적이면 들었다가 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식품 첨가물. 예, 저자님께서는 그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케이지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사육되는 그런 가축들의 실상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육류를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마음이 좀 없어지고 하는데요. 그런데 채소라면은 뭐 아파트에 살면서도 집에서도 키울 수 있고 뭐 텃밭에서 가꿀 수도 있고 하는데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가 현대 도시인들은 자기가 그 가축을 키워가면서 그런 육류를 섭취하거나 그런 형태는 전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가축들이 지금 사육되는 것들이 스트레스 없이 자연 상태로 사육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한데 우리가 건강한 육류를 섭취하기 위한 그런 조언의 말씀 같은 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채식주의자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요. 분명히 사람 몸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3대 영양소 우리 몸속에 구해야 되는데 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우리가 고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고기에. 이건 우리나라의 역사가 관련된 게요. 아시다시피 고기는 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나 못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고기 쿡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유행이 됐지. 왜냐면 고기에서 국물이라도 좀 먹잖아요. 소고기 쿡이라고 생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고기에 대해서 너무 부의 상징인 부분에 대해서 이 문화적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지만 힘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영양학적으로 보게 되면 고기는 에너지원이 아니고요. 단백질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거의 대부분 다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에 사용을 하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탄수화물과 지방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살아나는 에너지를 만들고요. 거의 대부분 단백질은 우리 몸의 재료를 만드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부드러운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1년에 1인당 육류 소비량이 43.7kg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현재 먹는 1년에 먹는 양이 1년에 110kg를 먹습니다. 우리는 아직 더 많이 먹어도 되겠네.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110kg는 거의 대가 살코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를 잡거나 돼지를 잡을 때 하나도 드릴 게 없습니다. 좀 타먹습니다. 꼬랑지부터 발톱까지, 우설까지, 머리까지 하여튼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막창까지. 고기를 먹을 때 지방 함유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부드럽고 고소한 것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 먹는 식관 중에서 돼지고기 같은 것도 전 세계 삼겹살 문화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돼지고기 중에서도 말이죠. 다리살이나 목살이나 안심이나 이 고기가 굉장히 맛이 있고 영양성들이 풍부한 그 먹거리도 불구하고 고소한 맛을, 부드러운 맛을 즐기는 우리 사람의 식습관 때문에 삼겹살 문화를 전 세계 다 바꿔버렸거든요. 따라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이 동물성 우리가 먹는 육류를 전부 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케이지 사육. 케이지 사육이라는 것은 닭 한 마리를 키우는데 30cm, 30cm, 30cm 철망 안에서 닭이 꼼짝 못하고 크는 거거든요. 감옥 속에서 제일 심한 형벌이 독방입니다. 독방 속에 살게 되면요, 나쁜 행동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평생 독방 속에서 살다가 나온 값싼 그 닭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활성산소 농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활성산소가 그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공격해서 지방이 거의 산화 지질이 되는 형태나요. 산화 지질은 전부 다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육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자연적으로 자란 조금 비싼 동물성 고기를 양을 작게 먹는 거예요. 예전같이 못 먹어서 지금 이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은 양보다는 질을 이제 좀 고려를 해서 질 높은 음식 또는 질 높은 고기를 좀 더 작게 먹으면서 골고루 먹으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아직까지도 너무 많이 먹어요. 양질의 문제만 좀 양보를 한다면, 좀 절제를 한다면은, 그리고 질제의 문제를 좀 높인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또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우리나라 땅이 좁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보면 시골에 소를 키우거나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 보게 되면 방목을 하나, 소를 닭을 키울 때 방목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대신 가격을 2배로 비싸게 받는데 그게 나는 조금 먹겠다 이거죠. 절반 먹겠다. 그리고서는 골고루 식물성 단백질도 먹고 또는 생선을 통한 단백질도 먹고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이제 한다면은 꼭 사육된 그 질 나쁜 고기를 양으로 때울 때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자꾸 고기를 좋아해서 몸이 부러지는 것 같아요.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리고 교수님, 저자님께서 가장 건강에 해로운 게 분노라고 하셨어요. 제게 보면은 스트레스. 음식 다음으로 나쁜 게 스트레스, 분노인데 사실 분노를 없애야지, 스트레스를 없애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게 또한 그거거든요. 혹시 좋은 방법 있으면 좀 하나 알려주세요.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공화국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고자 우리 기성세대는 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배고픔에 굶주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무리를 해서 몸이 아프고 피곤하다 그러면 뭐 하라는 증거입니까? 쉬라는 증거. 그게 자연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피로 회복제 먹고 밤잠 안 자고 일을 했어요. 그 대가를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피로 회복제를 파는 요즘 그 TV 광고를 보면요. 버스가 밤에 이제 종점을 향해서 가는데 안에서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이 꼬박꼬박 좋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자는데요. 근데 거기 귀한데 피로 회복제를 먹이면요. 종점에서 나올 때 야 하고 다음에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고자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지금까지 무리수로 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성세대는 유병장수시를 겪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감수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의 세대에 우리가 왜 그런 모습을 대물림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도 자연적인 모습보다는 그 아이들한테도 어떠하든지 무리를 해서라도 너는 최고가 돼야 된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현재 아이들을 대물림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 아이들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10대 아이들도 물어봤거든요. 얘들아 행복하냐? OECD 국가 중에 제일 불행하다고 대답해요. 연 5년째 초중고 아이들 10대 제일 불행한데요. 도대체 우리 현재 10대 아이들이 부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걔네들이 보릿고기를 합니까? 제가 굶어보기를 했어요. 보릿고기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거 보면 알아들을까 싶어서 한참 설명하다 보면 애들이 이상하죠. 엄마가 그때 짜장면 시키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초중고 아이들이 불행한 이유는 왜 불행합니까? 그 아이들의 인생의 최대 목표가 수능입니다. 수능 하나를 위해서는 모든 게 희생되는 나라예요. 가정도 말이죠. 그 아이 집에 만약에 가정 한 명이겠다. 그럼 그게 전쟁입니다. 비상사태예요. 뭐 장생택이 이런 건 아무도 아니에요. 거기 완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 한 명을 위해서는 다른 분도 없어요. 차량 사는 분도 없어요. 그 애가 어디 간다고 무조건 걔한테 무슨 건 다. 그런데 우리 그 10대 아이들 먹는 먹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입과 눈을 자극하는 음식. 인스턴트 식품의 특징이 칼로리가 높고 영양성분의 균형이 깨지는 음식이에요. 칼로리가 높다 보니까 애들 덩치가 크십니다. 근데 영양성분의 균형이 깨지는 식단을 먹다 보니까 아이들의 체력이 바닥으로 내려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결핵 환자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거든요. 결핵은 영양 부족하고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가장 후진국형병이에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중국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결핵 환자 중에서 연령층에서 20대 결핵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한 2달 전에 뉴스 보셨나요? 카이스트에 학생들 집단 결핵에 걸렸을 것입니다. 수백 명, 수십 명이 입원을 했고요. 수백 명이 지금 간접 감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우리 기성세대가 분명히 우리 집에 있는 자식과 손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 만약에 현재 얘네들이 이 모습 그대로만 산다면 저는 50년 뒤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 좀 굉장히 좀 끔찍한 모습이 그려지고 지금 이제 암 발생률을 그대로 이어서 간다면 현재 45명당 1명인데 그대로 이어서 50년 뒤가 되겠는 제가 일부러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두세 집마다 한 명의 암 환자가 있다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10만 분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어딘가는 멈추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해충학과학교는 이제 처음에는 암 환우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줄이고 회복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보니까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면 아이들이나 미래의 암 환우분들이 예방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방청객 질의응답 시간인데 혹시 패널 속에서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질문하시겠다. 그 태초 먹거리 책에는 먹거리에 관한 문제 이전에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철학이 전편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고 단순하고 기본적인 충실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데요. 그 먹거리를 이제 넘어서서 사회적 관계라든지 공동체적인 삶 이런 것에도 저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대한 철학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서서 질문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험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건 더불어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더불어 사는 삶. 동물식물 쥐를 말이죠. 바닥에 전기를 통하게 한 다음에 막 화를 나게 하고 난 다음에 쥐의 피를 분석해 보면 쥐 피 속에는 면역 세포가 바닥입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원함과 미움이 있는 한은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안 돼요. 면역세포가 있다 손치라고요.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원함과 미움과 분노를 이제 빼내놔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세요? 주로 먹어요.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다들 나름대로 각자 스트레스가 다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푼다 그러면 주로 뭐 여행을 한다, 운동을 한다, 또는 뭐 먹는다, 잔다, 노래한다, 치고 가는다,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그 방법들이 별 효과가 없습니다. 방법들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활성산소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활성산소 중에서 대표적인 게 보게 되면 과산화수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과산화수소는 가정에서 갖고 있는 가정 상비약, 소금약이에요. 바르면은 거품이 부글 나는 거 있죠. 그 균을 죽이는 아주 강력한 그놈이 여러분 혈액 속에 생겨요. 활성산소.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났을 때. 그럼 그거는 잔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뭐 여행을 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진짜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 피 속에 생긴 활성산소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자연인의 방법이 뭐냐? 가장 자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 속에 생긴 활성산소는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를 빨리 피 속으로 넣어주면 돼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깔 있는 채소, 과일, 주성분이 전부 다 엔타이옥시던트, 항산화물질 같은 성분이에요. 따라서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했을 때 뭘 먹어야 돼요? 칼라푸드를 칼라푸드를 빨리 드시면은 칼라푸드 속에 있는 중화제가 2시간 뒤에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칼라푸드를 먹을 때 단맛이 많은 게 있고 과당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 것으로 섞어서 먹어야 되겠죠. 너무 맛있다고 과당만 많은 게 있게 되면 뭐예요? 비만의 원인이 되고 지방간의 원인이 되고 중성지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밤에 잘 때 단과에 많이 먹게 되면 배가 볼록볼록 나오는 몸은 많은 배가 볼록볼록 나오는 복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밤에 단과에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칼라푸드를 속에 분명히 이 친구들이 화나고 뭐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어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여러분들 이제 책을 읽다가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러면 빨간 줄로 빛을 긋고 형광펜을 표시를 했죠. 왜 빨간 줄로 빛을 긋었다고요? 기억하고 좀 하려고. 혹시 토마토 색깔이 왜 빨간지 아십니까? 알아달라고. 중요한 혹시 토마토 색깔을 보여도 만들어 놔면 자연이 여러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혹시 안 먹을 것이 없어. 눈에 팍팍 띄게 이거 꼭 먹어라. 이거 안 먹으면 너 분명히 너 꼬라지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거거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거 술 먹고 운동하고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이걸 먹어야지만 되는데 엔타이옥시던트 항산 물질 중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눈에 팍팍 띄게 빨간색으로 도마를 준 거예요. 왜 그럼 전부 다 빨간색 눈에 잘 띄죠. 왜 전부 다 빨간색을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들 중에서 빨간색 싫어하는 녀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노란색에도 좀 넣고 보라색에도 넣고 초록색에도 넣고 아주 강렬한 색깔을 집어넣어요.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컬러풀한 채소나 과일을 보게 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중요하다.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먹어야 된다. 저는 태초먹거리학교에서는 부부싸움을 할 때도 태초먹거리 학교 식부부싸움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부부싸움 하시죠? 그렇죠. 살다 보면 부부싸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부부싸움해요. 다 부부싸움 하는데 문제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혈액속에 뭐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싸움이 딱 끝나는 순간에 좀 마음에 안 들고 찝찝하지만서도 냉정하게 딱 끝나는 순간에 당신 하나, 나 하나. 하나 하나씩 나누셨어요. 왜? 안 먹으면 자존심 세운다고 안 먹으면은 피 속에 남아있는 활성산소 돌아다니면서 언젠가는 남편과는 언젠가는 뒤에 가서 병이 생기니까 서로 손해인 거예요. 따라서 좀 찝찝하고 마음에 안 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당신 하나. 그리고 좀 심하게 싸웠으면 2개씩. 먹는 거에 비밀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요, 미리 먹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고 난 다음에 먹으면 중화제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몇 시간 걸립니까?
2시간. 2시간 동안에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미리 먹으면 중화제가 혈액 속에 기다리고 있다가 활성산소 생기자마자 쪽쪽 중화를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 웃으셨지만서도 지금 이 방법만 제대로 사용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걸린 사람이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거의다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운동하시고요. 왜? 심리적인 효과도 필요하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행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노래도 하시고, 심리적인 효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먼저 내 몸속에 화학적으로 생기는 활성산소를 먼저 중화시켜주는 게 무슨 1번이라는 거죠.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자연이 준 겁니다.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분명히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출근해서 내일 아침에 뭔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참 있어요.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잔뜩 넣어놓고 가십시오. 잔뜩 넣어가서 계속 당해도 중화되는 소리 계속 들릴 거예요. 스트레스 계속 받더라도.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계속 받아서 아 내가 아침에 중화제를 좀 적게 넣었다 싶을 때 그 사람 뭐 막 쏘는데 그 앉아서 칼로도 먹을 수 없죠. 그때는 비타민 C를 응급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비타민 C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막 자동차 타고 가다 갑자기 화가 났을 때 칼로도 넣으시면 비타민 C라도 하나씩 먹어주는 소리 그런 생활을 하시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몸에 자연스럽게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죠.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방청객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방청객 뭐 찾아주신 분들 혹시 책을 읽든 안 읽든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저는 방송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왔는데 책을 못 봤어요. 못 봤고 이제 TV에서 교수님 많이 했었거든요. 신청도 남편이 해줬어요. 갔다 오라고. 근데 다른 건물에서 지금 강의 듣고 있거든요. 이따 만나서 같이 갈 거고요. 방송에서 항상 MSG 식약청에서는 허가는 했는데 우리가 꺼려 하잖아요. 근데 진짜 먹어도 되는지 괜찮은 건지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네. 그 MSG는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일본에서 다시마를 굉장히 우려가지고 하니까 안에 하얀 이제 고체 결정이 나와서 일본에서 보니까 MSG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마 우리물이 굉장히 감칠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화학적으로 처음에는 1900 초기에는 그걸 화학적으로 합성했어요. 그래서 화학조미라는 이름을 붙이다가 근래에 와서는 그걸 직접 화학적으로 합성하지 않고 옥수수하고 사탕수수에 당시 거기를 합쳐서 미생물로 발효를 시킵니다. 그게 이제 MSG인데 현재까지 그 MSG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몇 번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는 최종적으로는 MSG는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 괜찮다라고 화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MSG가 이제 그렇게 과학적으로 MSG가 나쁘지 않다라고 발표가 나고 난 다음서부터 여러분 MSG를 사용하는 제품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제주도 감귤이 나오게 되면 그냥 먹어도 될 텐데 거기다가 코팅을 합니다. 반짝반짝하고 빛나라고. 마다가 아무 감각이 없는데 여러분 사는 사람이 반짝반짝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따라서 농민들이 감을 생산하고 난 다음에 수확 노동자들은 코팅을 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왁스, 광택제로. 심지어는 거기에도 MSG가 들어갑니다. 왜? 껍질을 까다가 손에 묻으면 맛있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MSG가 지금 우리 주위에 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MSG가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동물 실험을 거쳐서 무해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우리가 양을 너무 많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 많은 양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태여 집에서 먹을 때조차 MSG를 알면서 먹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MSG 자체가 다시마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통 MSG는 찌개를 끓이거나 뭐 할 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다시마 조각 그냥 가위를 썰어서 그냥 넣으세요. 다시마 조각 그냥 썰어서 그냥 넣어서 먹으면은 MSG, 자연적인 MSG가 들어갔다는 거죠. 화학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MSG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손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듯이 MSG도 LMSG가 있고 DMSG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에서 나오는 다시마에서 나오는 MSG는 전부 다 LMSG예요. L폼입니다. 근데 인간이 합성하고 만든 건 항상 L과 D가 두 개 섞여 있어요. D가 문제예요. D. 그래서 저는 MSG 자체가 시작 자체가 혀를 즐겁게 하는데 음식을 맛있게 하는 데서는 동의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좋죠. 근데 MSG 자체가 다시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MSG를 넣는 대신 다시마를 그냥 가위를 걸어서 한 조각을 국을 하거나 찌개를 하거나 뭐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똑같은 맛이 나기 때문에 일부러 MSG를 선택하면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좀 주세요. 그 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물이 그 생수가 부적합하고 수돗물이 안 좋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깜깜한 물이라고 해서 그 정수기 물을 많이 먹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물이 가장 몸에 가장 중요한데 그럼 어떤 물을 먹어야 우리 몸에 가장 좋고 또 안 좋은 물이 어떤 건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물이 가장 중요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저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다가도 물을 상당히 많이 수를 잘 해놨고요. 또는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혹시 다 못 들으시게 되면 인터넷에 이계호 교수 물을 하게 되면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물의 종류에 대해서 그 생수, 약수, 육각수, 알칼리수, 정수기 전부 얘기했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과감하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이죠. 물 한 잔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물입니다. 우리 인체는 약 60 내지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하루에 적절한 양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반드시 보충해줘요. 보충해주지 않으면 뭡니까? 혈액이 뻑뻑해지는 거죠. 혈액이 뻑뻑해지게 되면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혈액 속에 면역세포가 있는데 바깥에 병 옮기는 뭐나 암세포가 계속 자라고 나서 면역세포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혈액이 뻑뻑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몸에서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양의 물만큼 반드시 보충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얼마나 먹는 게 좋냐고 사람이 2리터 정도, 3리터 정도, 4리터 정도 사람마다 빠져나가는 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필요한 양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뭐냐면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색깔이 노랗다. 물이 부족하다는 식입니다. 그때는 빨리 물을 한 컵 먹어서 옅은 노란색의 소변이 되도록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먹어주는 거예요. 소변 색깔이 왜 노랗게 나오겠습니까? 보고 느끼라는 거죠. 얘야 물 부족하다. 먹어라. 뭔가 몸에서 물이 부족해서 알리긴 알려줘야 되겠는데 알리는 방법으로 소변 색깔이 노랗게 나옵니다. 따라서 하루 종일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되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주고요. 여러분 몸속에 물이 차있을 때 물을 한 컵 먹으면 금방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따라서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몸에서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말이죠. 물 먹기 시합을 했습니다. 28살짜리 여자아이가 6.5리터를 마셔서 1등을 했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1등 상을 품에 안은 제 심장마비를 죽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저나트륨 혈당증이라는 병이 걸려서 심장이 먹게 돼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지 않게 봤는데 그럼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지 그래서 많이 먹는지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6번에서 8번 이상을 가면 물을 너무 필요 없이 많이 마십니다. 따라서 하루에 가는 화장실 횟수하고 소변의 색깔을 가지고 물을 적정량을 내 몸속에 넣어주는 방법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시는 부분이 이제 어떤 종류의 물을 먹어야 되나. 어떤 종류의 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분석학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저한테 참 별의별 물을 그동안에 항상 갖다 줍니다. 심지어 말이죠. 기가 들어간 물을 이제 갖고 왔어요. 무슨 이거는 이 물을 먹으면
소주 2병까지 먹어도 음주 단속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물부터 시작해서 별의물 다 갖고 있는데요. 결론은 항상 이겁니다. 물은 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는 물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상업적인 부분이 많이 섞여서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아직까지 우리나라 물은 무슨 물이든지 간에 다 좋은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생수부터 시작해서 펫병에 들어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을 어떻게 먹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물 중에서 꼭 가격이 비싸다고 좋으냐 꼭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제가 실제로 종편방송에 작년 8월부터 제가 좀 본격적으로 나갔는데 왜 작년 8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갔냐면 현재에서는 매실지대 담궈놓으시고 손을 들어가십시오. 매실. 많이 나오셨네요. 우리나라가 뭐 매실 공화국이죠. 그죠? 안 담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항상 담그면서 걱정이 설탕을 50% 넣는 부분에 상당히 찝찝한 거예요. 이거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는 부분에 항상 찝찝한데 상업적으로 이제 그걸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무리 3년이 지나게 되면 설탕이 숙성이 돼서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좋은 걸 바뀝니까? 하여튼 좋은 걸 바뀝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두 개가 붙으면 2당인데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더라도 설탕은 분해가 되게 되면 포도당, 과당, 단당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 포도당, 과당이 변하면 발효가 되면 뭐예요? 이게 술이 됩니다. 이게 포도주 모든 과일주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술 되는 게 전부 다 포도 그 과일 속에 되는 이 당분 성분이 바뀌어서 술이 되고 술이 발효가 돼서 식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면서 설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걸 담그면서 우리 주부들이 잘못 생각해서 건강에 좋아라고 황설탕으로 담깁니다.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물을 졸여서 원당 시커먼 이 원당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제일제당 같은 데서 이제 색깔을 걸어내는 3단계 거쳐서 정제를 하거든요. 정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백설탕입니다. 사람들이 백설탕이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백설탕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설탕이 황설탕으로 변합니다. 거기다가 다른 색소를 집어넣게 되면 흑설탕으로 변합니다. 제조 원가가 황설탕, 흑설탕이 훨씬 비싸죠. 비싸니까 사모하면서 아 이게 좋겠지 혼자서 착각을 하고는 혼자서 상상합니다. 흑설탕의 색깔을 좀 빼가지고 황설탕 만들고 황설탕의 색깔을 좀 빼서 백설탕 만든다. 그래서 황설탕이 백설탕보다 좋다. 아니요, 백설탕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왜 백설탕이 나쁘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느냐? 설탕이 만들어진 1930년, 40년, 50년, 60년 초반까지는 이 소위 정제 기술이 워낙 나빠가지고 실제로 그때는 표백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표백제 때문에 이제 나쁘다는 성분이 알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그 생수아이를 끓이지 말아야 되죠. 이게 어디서 나온답니까? 물을 끓이게 된 물을 그대로 가만히 식히고 난 다음에 그 물에다 금붕을 집어넣게 되면 금붕 얼마나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은 물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물고기는 물속에는 산소를 먹고 사는 고기인데 물을 끓이게 되면 물속에 산소가 다 날아갑니다. 당연히 물속에 산소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고기가 들어가서 못 살죠. 그 물은 말이죠. 식히고 난 다음에 손을 한번 휘저으면 자연 속에 공기 중에 산소 다 들어가서 고기가 잘 살아요. 휘저으면. 그래서 물의 종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갈칼리수다, 정수기물이다. 근데 정수기도 비싸면 비쌀수록 자연에서 좀 더 멀어지는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정수기를 어떤 걸 샀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정수기를 가장 싼 걸 구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물은 아직까지 원수가 좋아가지고 오는데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면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있는 물 배수가 나고 아파트 단지에 저장고에 들어가서 물이 거의 대개가 오염이 돼요. 먼지나 흙으로. 그래서 먼지 흙 정도를 걸러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뭐 가스탄이나 또는 중공산업 필터가 달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초반대 정도 되는 싼 정수기를 달아가지고 쓰고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중금속을 못 걸러내요. 중금속을 납이나 카드뮴이나 수은 같은 중금속을 못 걸어내니까 거기에 이제 역삼투압이라는 기술이 들어가서 중금속을 걸어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수기가 다 100만 원 이상짜리입니다. 근데 역삼투압이라는 그 기술은 중금속을 끊어내기 위해서 사용됐는데 문제는 역삼투압이 물속에 있는 중금속하고 영양성분을 구분을 못하고 다 싹 다 뽑아내고 진짜 깨끗한 물을 만들어요. 물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구성이 원래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 물속에 미네랄을 싹 다 빼내는 정유수 단계의 물을 만들어냅니다. 100만 이상 정수기는. 또 그러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집에 100만 원짜리 이상 걱정을 좀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또 강의 중에 말이죠. 제일 나쁜 강의가 대안이 없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치마에는 그 100만 원짜리 이상 정수기 일단 물이 깨끗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미네랄이 부족하죠. 그 경우에는 저는 항상 현미를 살짝 볶으세요. 현미를 살짝 볶아서 현미차를 가볍게 숙류 말고요. 막 숙류가 불을 터지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우려내는 현미차 정도를 드시면은 현미 속에 있는 수용성 미네랄이나 수용성 아미노산소 비타민들이 빠져나와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을 드시는데 단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녹차나 홍차를 많이 드시는 분 내가 물을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콜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드시면 그 속에는 공통적으로 카페인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서 물을 바깥으로 빼내 나가는 이뇨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커피나 녹차나 홍차를 먹었으면 그 양이 한 절반 내지는 3분의 1 정도 또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충분히 대답을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드렸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 인터넷에 한번 보시고 이 정도면 어떻게 대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지만 물은 분명히 우리 선생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10년 저한테 말이죠. 암하는 분들이 교수님 물을 먹고 암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답형 예, 노수로 대답하십시오 하게 되면 물을 먹고 암을 고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착각을 하시면 안 될 게 물은 암을 고치는 치료제가 아니고 물은 내 몸의 면역 상태라든지 내 몸의 가장 기본이 회복되는 가장 첫 번째 물질이 물이에요. 물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물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도 평소에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화장실 가서 소변 색깔을 유심히 보시면서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만 조금씩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여기까지 질문을 받겠습니다. 나중에 디프리 하실 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북포럼 대전은 지금 하신 방송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지난 4월 달에 처음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 2월 달 저자를 모셨어요. 이분하고는 아직 전화 통화는 못했습니다. 너무 바쁘신 분이라 한근태 저자님의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다 이 책으로 여러분 2월 첫째 주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시간 다 마무리해 주시고 또 책을 읽고 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 거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저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기본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방법, 특별한 기법을 찾는데요.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의 건강은 정신적인 건강과 같이 합쳐서 회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삶 속에서 기본이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기초가 무너져 있는데 위에다가 문짝이 서 있는들 아무리 세문을 세우더라도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유리창이 계속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유리창을 뽑는다 하더라도 기초가 무너져 있으면 회복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 현대인의 모습 자체가 기본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무너져 있는 기본을 회복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신적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출 목표는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합쳐서 더불어서 우리 현재 기성세대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미래의 아픔을 겪어오는 다음 세대 자식들이 그 고통을 예방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 대출 목표를 계속 꼭 말하는 제 소망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지식 나눔 공동체 북포럼 대전과 함께한 10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재능 기부로 이렇게 출연해 주시고 또 패널로 이렇게 출연해 주신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의 뜻으로 박수로 저는 2월달에는 한근태 저자님의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들고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